XSFM입니다. I, D, W, K. 참으로 이해 안 되게 말하는 사람, 노력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러 꼰대다, 꼴통이다, 옛날 사람이다 하고 비웃으면서 청자가 이해하지 못한 탓을 화자에게 모두 돌려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해란 나, 즉 1인칭에 종속된 개념인지라 그 꼴통의 글을 읽고 말을 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알고 보면 꼴통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상평론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생각만 해도 재밌네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의 이상평론이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아, 이거 이상평론이죠? 네. 근데 저기, 네. 제가 던질 질문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저런 질문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거 보세요. 그러게요. Anything can happen.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81번째 금요일 순서 이상평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면상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첫 방송을 하고 나면 다들 표정이 안 좋고 늙고 그렇거든요. 그쵸. 예, 혼자 내버려두면 담배 많이 필까봐 윤세민 기자들은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괴감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바뀌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아, 뭐, 닌게라도 놔줘요. 지금 큰일 날 것 같아. 얼굴이 벌겋고요. 1분 1초가 원망스러워요. 네. 윤세민 기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진행을 빨리 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이상평론 시간 곧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속 좁은 여학생입니다. 이 곡을 처음 만들던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이닐을 추천합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닐. 국내 대형 음원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입 배분율. 만약 여러분이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면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너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다면 잊어줌이야.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을 허구한 하다 보니까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이제 자기 생활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보름 전에 이사를 했어요. 맞아요. 아시는 분은 우리 알아요. 요 네. 자리에 있는 알아요. 분들은 알고 있죠. 네. 제가 이사 가면서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 네. 맘메이드 세제랑 퓨어체크 퓨어체크. 샴푸랑 네. 비누 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맘메이드 세제로 설거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퓨어체크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어요. 일단 진열만 해놓고 맞아요. 아직까지 욕실에는 제가 지난번에 샀던 빅그린 헤어 케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표체크 같은 걸 이렇게 쓰고서 네. 다시 뭘 채워 넣자니 네. 참기름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컬러가. 뭐 하여튼 퓨어체크는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진열하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를 소비했어요. 샤워할 때 쓰려고 있는데 샤워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샤워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샤워하기 전에 냉동실에 있는 아임다 군고구마를 꺼내서 왜? 맞아. 왜? 해동을 해야 돼.
실 온도에서 네. 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딱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와서 스킨 로션 바르고 머리 말리고 껍질을 까면 상태가 미디움 레어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네, 딱 맞아요. 기가 막히다고 하더군요. 네. 주제가 이거네요. 네. 액세스몰에서 산 물건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법. 네, 광고와 제 생활 시간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군고구마 진짜 좋은 게 아이스크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되게 단맛도 많이 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유행이라고요. 반쯤 얼려서 먹는 군고구마. 네. 되게 올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그렇고. 뭐 또 있어요? 예, 계속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삼 주 전이 되겠죠? 우리 읍스양 설치미술가께서 오디오북을 진행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팬들은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윤설아 선생님의 계정으로 보내면 그걸 골라가지고 딱 하나 이상한 음질로 소개될까 말까 이런 호사를 살다가 녹음 같은 거 거의 처음 해보신 읍스양께서는 성우처럼 누리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물론 뭐 그 내용이 좋았고 제가 그 패턴의 방송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그 읍수양 작가께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사실 편집하면서 억울했습니다. 뭐죠? 왜죠? 내가 뭐 이런 일반인이 해놓은 걸 오디오북처럼 만들어주느라고 내가 지금 이거 랜미인이구먼 랜미인. 아니 근데 네. 그 양반이 성우처럼 얘기했으면 별로였을 거예요. 그건 그래요. 네.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그랬나? 네, 그래서 해보고 앞으로 그 알실이 나가야 될 길 중에는 소라소리가 있다. 이거 종종 써봐야겠다. 예, 괜찮은 것 같았어요. 방송 진행하기 되게 편했어요. 좀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네, 호흡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써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성우와 함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상평론 시간이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신 거였군요. 오디오북 거지 상태의 손이상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의 거장 손이상입니다. 네. 거기 시대는 어디 시대죠? 누구 시대에? 예, 저희 시대요. 이쪽 시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긴장이 되네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의 향이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여기 요 앞에 디퓨저가 있어서. 네. 사실 김상조 엔지니어의 본명이 김향조 씨예요. 향기할 때 향자죠. 이것도 김상조 엔지니어가. 네. 향을 찾아다니는. 여기 있는 디퓨저는요. 네. 다 김상조 거예요. 몇 개 되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아니, 저기 화장실에도 있고, 저기 책상 위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저도 디퓨저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집에 안 쓰는 향수가 있어서 네네. 거기에다가 알코올을 섞으면 디퓨저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냥 소주를 부었어요. 네.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딱 놔뒀더니 천천히 이렇게 제가 취하는 느낌이 들어요. 해롱해롱. 그래서 더는 못 버티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뭐 키가 15cm에 몸무게가 1kg세요? 제가 술이 많이 약하거든요. 네. 술은 많이 안 드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해롱해롱 되고 계시고. 디퓨저로 취할 수 있다니. 네. 오늘 방송은 저희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문학에 흠뻑 취해볼 시간입니다. 예. 문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체란 뭐냐? 문체란 국어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문장의 개성적인 특색, 문장의 양식, 그리고 글쓴이에 따라 드러나는 특징, 이런 것들을 문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 딱 알아요. 예. 예. 영어로 하면 스타일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예. 스타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늘날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머리 스타일, 건축 스타일 등등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미적 양식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문장의 스타일, 그러니까 문체라는 뜻만 있었죠. 그렇답니다. 예. 그 스타일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스틸루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로마 시절에는 밀랍으로 만든 서판에다가 날카로운 끌 같은 것으로 글씨를 쓰곤 했어요. 그 글씨를 쓰는 도구를 스틸루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그 프랑스어로 보면 그 볼펜을 뜻하는 스틸로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불어 시간에 그 단어를 외우느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펜이 스틸로야? 하긴 뭐 제 불어 시간, 제 고등학교 때 불어 시간은 그런 질문을 10,000번 하면 끝나긴 했는데 왜 소년이 약성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20,000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웠다는 게 신기하네. 불어반 진짜 몇 있지도 않았는데 운도 없어가지고. 보통 도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 그 불어를 선택하는 거는 되게 그 불행한 선택이에요. 맞아요. 예, 힘들었어요. 예, 굉장히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하여간 이 문장의 스타일, 이 문체가요. 그 근대 이전에는 단지 문장의 기교, 그 글을 예쁘게 다듬고 꾸미는 장식 이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대개는 산문과 시를 비교할 때 하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산문 양식이랑 시 양식이 크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장르 같은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였다. 예. 스타일이라는 것이. 시 쓰는 방식이랑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뉴스 기사 같은 거 쓰는 방식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논문 스타일이네.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세한 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마치 지문처럼 평론가들이 쓰는 말인 문체하고는 달랐군요. 예. 근데 그게 한 19세기 후반, 20세기 막 이때쯤 들어서면서 여러 개성 넘치는 작가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하여서 이제 근대 문학과 함께 문학 비평에서도 작가의 주제 의식이라든지 작가가 자주 쓰는 소재, 주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싸잡아 토포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토포스를 제쳐놓고 문체를 다루게 된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 불쾌했던 것들 다 떠오르네요. 예, 지금 불쾌한 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기본교양 수업 들을 때. 그 대학교 기본 교양 수업 들을 때 특히 이제 예술대나 인문대 같은 데에서 그 학생들을 자주 괴롭히는 사람 중에 롤랑 바르트라고. 이분이요 예술의 왼손 법칙을 개발해내신 분이에요. 그런 형이 있어요. 근데 그 롤랑 바르트가 이제 그 문체를 그 문학 비평의 중요한 위치로 끌고 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사람 중에 그 문체 비평을 했던 장코앙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안 유명해서 아무도 모르고요. 그분도 유명해지군요. 아니 그 장코앙 말하면 그 최번개 친구 그 장거환인 줄 알아요 사람들. 아무튼 그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자이언티 친구. 머리 위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리시는 대머리. 나는 정말이지. 중학교 들어간 이후로 평생 궁금했어요. 내가 장거환하고 똑같이 생긴 한국인을 딱 한 명만 만나보고 싶다 죽기 전까지. 이 왜곡된 한국의 상. 저도 약간 최번개 닮았어요. 조금 닮으셨어요. 꿈에 나와서 우리를 긁어버리실 것 같이. 아무튼 그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문체는 작가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글에 스며든 작가 자신이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글의 주제나 방향 같은 건 고칠 수 있지만 문체는 그 글 쓰는 사람 자신의 습관이니까 어쨌든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글 안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딱 봐도 이게 누가 쓴 거구나. 그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문체의 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맞아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개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스타일로 치면은 그 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래퍼들도 보면 어떤 사람의 랩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도 딱 듣자마자 이건 누가 한 랩이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정말이지. what만 하셔도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죠. what이요? what 이러면 누굴까? 청취자분들은 아십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DMX예요. 비슷했어, 되게. 그지? 네 밥 먹었나? 나랑 먹었다. 똑같죠? DMX 원래 수영구에서 태어났다는 소리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체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 그 노래에 따라서 래퍼들이 그 가사라든지 뭐 주제 같은 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자기 습관 같은, 그러니까 문체가 스타일은 변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랩 안에 남아있고 그런 것처럼 정리하자면 문학에서도 문체라는 것은 문장의 스타일이고요. 그 글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글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특징 혹은 정신 상태 등을 다 담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오늘의 이상평론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향기가 넘실대는 교양 방송으로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문학 디퓨저예요. 예. 네. 문체적인 개성을 묵직하게 드러냈던 지금은 다 저승에 가 계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카프카, 니체, 그리고 그 루이 페르디랑 셀린, 유리 올레샤 등등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오늘 내일 중에 돌아가실 분, 예. 혹은 돌아가신 분.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가신 분들이에요. 네. 예. 맞아요. 먼저 그 카프카의 문체를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말씀드려야죠. 수고해주신 성우 권소혜 씨께 매우 감사를 드리고요. 성우 권소혜 씨는요, 마치 이게 우리가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요, 번역가의 역할을 해주세요, 성우분들이. 예,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원고를 받아보고 매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아주 어렵다. 그렇지만 매우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셨어요. 카프카의 문체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카프카의 미완성 작품 소송. 카프카 사후 1927년. 오늘 아침 당신 방이 어느 정도는 제 잘못 때문에 조금 어질러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낯선 이들에 의해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제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사위원회에서 은행원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중 1명이 그 사진을 만졌겠지요. 다음에 그 사람을 은행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나요? 여기 온 사람들은 조사위원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조사 같은 것은 없었고 저는 그대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 작품은 이제 그 카프카가 죽고 나서 출판된 작품이고요. 네. 이 장면은 그 소송에 나오는 주인공 K가 사과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K는 작품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가 관료기구에 붙들려가서 그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게 그 카프카의 그 작품 속에 그 자주 드러나는 그 문체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에서 누가 왔다고 했다가 곧바로 조사위원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그렇죠. 말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횡설수설이 그 이제 카프카의 글쓰기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제 잘못 때문에 라는 그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 정신 상태가 2-3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글은 요즘에는 문학 비평을 정신의학이라든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따르면 그 강박증이나 피해망상에 따른 그 불안증의 표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카프카의 다른 유명한 작품 중에 그 변신 있잖아요. 그렇죠. 이크 벌레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갑충이 되었죠. 예. 그 주인공이 거기서 그 그레고르가 그 벌레가 된다는 벌레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작품 속에서는 벌레가 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정신분석적인 그런 그 이제 해석에 따르면 진짜로 벌레가 된 게 아니고 가족들이 자기를 벌레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남들이 자기를 벌레라고 인식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작품인 선고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 주인공을 실제로 막 야단치고 죽으라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의 어떤 그 불안한 망상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상황이 변했다고 단정이 나오면 네.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경위를 읽는 것이 카프카의 작품을 읽는 방법이라고. 예. 되게 희한한 소설이에요. 정말 네. 그 작품들이. 이 방금 전에 감상하신 그 소송에서도 주인공은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국가기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어떤 망상적인 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의 사건들이 작품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인지 그게 아니면 그냥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인지 그런 게 되게 불분명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고 횡설수설로 이어지는 거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대체 그 경찰에 끌려와서 예. 혹은 이제 그 수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끌려와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사람에겐 일거리를 주었으니 예. 당당하게 굴어야죠.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문서를 정리하시게나 예. 시간은 천천히 가지시게 이래야지. 그 질의 겁을 먹는 것. 예, 카프카의 중요한 코드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맞아요. 작품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감정이 전달이 돼요. 불안하고 맞아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 네. 또 기괴하고. 네. 근데 그런 그 카프카의 문체를 연상케 하는 그런 글쓰기의 달인이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럼 사과문 전문 작가 이신 부업으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데요. 최경환 전 총리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최경환 323회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2014년 4월 제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프란츠 카프카가 살아 있었다면 네. 내 작품의 실제 주인공을 평생 찾아 헤맸다며 두 손을 꼭 잡고 좋아할 만한 예. 이 불안정함. 예. 이분이 그 글쓰기가 진짜 죽여요. 대단한데. 방금 전에 감상하신 것은 이제 그 이분이 직접 쓰신 연설문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그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 정말 이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저희가 남겼어요. 예. 네. 근데 그때는 그 최경환 작가께서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원내대표를 하고 계셨고요. 네. 이게 잘 들어보면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안 했어요. 예.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라 그래요. 우리 잘못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는 그게 여야 모두를 탓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뒷부분을 잘랐습니다만은 그 뒤이어서는 점차 그 야당 탓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 폐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근데 이런 그 자유분방하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그 기괴한 이런 스타일을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진짜 정말 프란츠 카프카는 마음 먹고 썼을 텐데 이분은 일필휘지로.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우리 잘못이라고 짝했다가. 제가 아까 그 사과문 전문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사과를 잘 하시는 분이냐면은 이제 다른 당 의원에게 다짜고짜 반말했다가 그것도 사과하시고, 추경 예산 편성했다가 그것도 사과하시고, 그러니까 밥 먹듯이 사과를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국회 연설문 같은 거 할 때에도 그냥 괜히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습관성.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과도 대신 해주시거든요.
그 윤상현 의원이라고 그 새누리당에 있었다가 그 같은 당에 그렇죠. 유승민 의원에게 막말했던 그렇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도 이분이 대신 사과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인다고 한 것이 우리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예, 하지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공심이죠? 또 이제 그 최경환 작가께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 파기된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하겠다 그랬는데 네. 파기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대신해서 네. 사과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5문장이 넘어가면 그것을 점차 야당 탓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최경환 작가의 그 문체에서 카프카와 같은 거장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오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네요.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본인도 모르고. CS 아닙니까? CS.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경환 작가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그 한국의 또 다른 이제 그 사과문 전문 작가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이명박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 정말 유일하게 쌍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도 되게 그 다작을 하셨는데. 예. 그 이명박 작가께서는 그 장애인 낙태 발언했다가 사과하지, 네. 또 서울시 봉헌했다가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쇠고기 협상하고 와서 사과하고,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그분의 문체에서는 그 최경환 작가와 같은 그런 거장의 향기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은 이제 사과하실 때마다 그 네.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달라져요. 네. 왜냐면 그분은 이제 글을 쓰실 때 그 좀 이렇게 남을 좀 많이 따라하시는 분이신데, 어쩔 때는 막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회고하는 거 그런 거 따라하고, 네. 또 어떨 땐 또 누구 따라하고 이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내 귀에서 아침 이슬이 들려. 네. 예. 하여간 이제 그 이명박 작가의 그분의 그 대단함은 네. 그 치고 빠지는 타이밍. 네. 기가 막히잖아요. 예술이잖아. 그런 거고. 근데 정말 그 대단하신, 정말 진짜로 대단한 그 사과문 전문 작가님은 이제 네. 최경환 작가다. 근데 이렇게 거장이다. 예. 근데 그렇다고 아까 제가 이제 카프카의 문체 설명하면서 이제 그 카프카의 어떤 불안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경환 작가를 카프카와 비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분이 카프카식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이분이 X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최경환 작가가 X이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단어도 않았거든요. 뺄게요. 예. 네. 그런 얘기 불안장애가 있는 거. 예.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잘 드러내는 것 같은 글을 썼다고 해서 예. 불안장애가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다만 카프카의 문체에 감명을 받은 작가의 가능성은 높다. 예. 뭐 이런 거장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분이 한국에도 있구나. 뭐 이런 것만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이것은 성우 권소연 씨가 이렇게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예. 같은 작가가 썼다고 해도 믿기 쉬운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위원회가 그런 것입니다. 예. 이건 정확히 동일한 문제. 이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네. 훌륭한 글은요.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전통을 계승해요. 네. 그 전통이 어디 있느냐? 한 작품을 더 들어보시죠. 예. 이번에는 니체의 작품. 역시 그 대단한 그 개성을 가진 니체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형 미안해요. 예. 네. 니체. 이 사람을 보라. 1908년. 나를 신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은 의지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 텐가? 창조를 향한 나의 격한 의지는 언제나 나를 인간으로 몰아붙인다. 돌을 향해 망치질을 하듯이. 아, 인간들이여! 돌 속에 저 형상이 잠들어 있다. 형상 속의 형상이라 해야 할 것이. 아, 이런 것을 이토록 단단한 돌 속에 잠들어 있도록 놔두다니. 이제 내 망치는 이 형상을 가둔 감옥을 거세게 두드린다. 부서진 돌의 파편은 내 알바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완성이다. 초인의 아름다움은 그림자처럼 내 곁에 찾아왔다. 신 따위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네, 학교에서 어거지로 책을 읽으라고 해도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예. 그 니체에 대한 저의 일반적인 감상평은 이랬습니다. 뭔가에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을 알기란 불가능한 것 같다. 예. 특히 말년의 작품들이 많이 심하죠.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감상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책은요. 니체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저작입니다. 네. 니체의 문체는 지금도 여러 연구자들이 붙들고 파고드는 주제예요. 그만큼 알기 어렵고 독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것처럼 이게 미디어의 홍수 시대였으면 그냥 이모병으로 해석이 끝났을 그렇죠. 텐데. 예, 니체의 수수께끼는 계속 탐구 대상입니다. 네. 니체의 아포리즘을 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형적인 산문체라고 하기도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뭔 말하는지 참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책이 특히 더 그런 특징이 살아있는 작품이고요. 네. 이 책, 이 사람을 보라는요, 니체는 원래 왕년에는 도덕의 계보 같은 그런 훌륭한 걸작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언제적 니체야? 이게 니체는 이제 말년의 니체가 되면은 거의 줄을 놔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이제 그런 줄 있잖아요. 마지막 줄을 놓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니체가 막판에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야, 니체에 대한 매우 신선한 네. 담대한 해석이에요. 예. 줄을 놨다. 예, 막판에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즐거운 지식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완전 폭망했어요. 네. 예, 진짜 망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안 팔렸을 뿐만 아니라 세간으로부터도 굉장히 참담한 평을 들어 했고요. 평을 줬다. 네. 그래서 좀 전에 감상한 이 책, 이 사람을 보라를 쓴 건데 이 책은 앞서 망한 책들을 해명을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설명충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네, 그게 소제목입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이게 진짜로 각 챕터의 제목들이에요. 진짜. 예. 제이지예요, 제이지. 자. 네. 예. 근데 이런 여기서 나오는 니체의 문체를 보면 문체적인 특징이 쓸데없이 일단 비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네요. 이런 쓸데없이 비장한 대표적인 요즘 많이 쓰는 클리셰의 문장으로는 나는 안양의 이준영이다. 있죠. 그렇네요. 내가 안가? 하여간. 네. 그리고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되풀이를 하고요. 예, 이준영 씨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격정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과장된 어조로 뭔가를 계속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비평적으로 말하자면, 니체의 수사법적인 특징은 반복과 열거. 반복, 열거. 예, 상승과 클라이맥스. 야, 이걸 빡침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니까 멋있구나. 예, 네. 예, 메타포와 심볼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독백을 하죠. 문장의 특징인데, 이게 독자들한테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글로 써가지고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기에 감명을 받은 장근석 씨가 나한테 하는 말을 자꾸 블로깅을 하셔가지고. 네. 예. 자기 머릿속에서 울리는 어디선가 자기한테 들려오는 그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니체의 어떤 문체에서 드러나는 어떤 정신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글을 시각적으로 보자면 느낌표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어요. 한 두어 문장에 한 번씩 느낌표가 붙어 있고 계속 고함을 치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두어 줄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발작적인 부분? 그런 것들도 이제 니체의 어떤 문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유추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정신 건강이든. 예. 실제로 정말로 이분은 진짜 미쳤었어요. 혹은 폐질환이든. 예. 그래서 근데 또 한국에도 니체와 같은 그런 신선한 대단한 글쓰기를 하시는 그런 글쓰기의 달인이 계시죠. 이분은 신인이에요. 예. 데뷔작에서 니체를 넘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데뷔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엔 자서전으로 데뷔를 그렇죠. 돌아오셨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칼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다른 장르를 쓰시다가 최근에 자서전 작가로 돌아오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윤창중 블로그 2016년 6월 7일 윤창중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저들이 바라는 게 바로 네가 약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쇠약하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고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 다짐을 주술처럼 외우며 시간을 견뎌왔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고로 존재하고 있다. 반드시 이 날벼락의 현장을 내 손으로 기록해야 한다. 내 손으로. 보시죠. 예. 반복과 열거, 예. 상승과 클라이맥스. 알 수가 없으니까 메타포와 심볼, 예. 잦은 느낌표. 네. 이 니체의 환생. 예. 인정. 예, 대단하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전직 청와대 대변인, 네. 현직 자서전 작가. 맞습니다. 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최근에 그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화려하게 컴백을 하셨어요. 그 음악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다면, 예. 문학계에는 사이버 작가 윤창중이 있다.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다. 아, 그 사이버 가수 아담 있잖아요. 네. 네. 살아났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분도 다시 컴백하신대요. 그래. 예. 뭐지? 마블 코믹스야? 하여간 그 이분도 그 윤창중 작가도 그 니체 같이 이렇게 그런 글을 쓰죠. 그 니체는 막 이 돌을 뿌개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뿌개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뿌갠다가 예. 독일어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안타깝게도. 아, 그냥 예. 예시군요. 이거는 예. 직역이 아니라. 그 윤창중 작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강해져서 남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게 그 비유하고 암시하는 게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아, 둘 다 그러네요. 예. 뭔가 자꾸 해명하고 네.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느낌표의 본의는 억울함. 예. 혹은 이제 억울함을 어휘로 풀다가 그 어휘 사용 능력의 내 한계를 느꼈을 때 예. 낭떠러지에서 크게 튀어나오는 느낌표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억울해! 아, 예, 신선한 해석입니다. 그 유면상 PD님은 이 문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저기 작곡가로서 평가를 할 때 이 윤창중 씨의 이 가사라고 치면은 여기에 어떤 곡을 붙이면 좋겠습니까? 일단 리듬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비가 있어요. 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고로 존재하고 있다. 곱하기 2. 그러니까 앞에 여기 보통 이제 사비라고 하는 게 이제 코러스잖아요. 코러스, 예. 브릿지. 코러스 전에 이제 예.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 강해져야 부분을 한다. 표현하자면은 강해져야 한다. 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예. 살아야 남아야 한다. 여기가 이제 그 코러스가 되는 겁니다. 야, 맞아요. 네. 네. 메시지 전달. 왜 이걸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사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작가는. 아, 네, 살아계시니까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 네. 뭐 저기 그 이분이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 노래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막 허경영 씨처럼 이렇게 음반을 내려고 이름을 감히 지금 담을까 말까. 예. 네. 예, 그 뭐 그럴지는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우리는 허경영 씨와의 그 연관성도 있네요. 아. 거기도 내 눈을 바라봐. 아, 야 거기도 느낌표가 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죠. 느낌표가 되게 많잖아요. 예. 거기도. 예, 그 뭐 하여간 그 니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년에 거의 줄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비슷한 문체를 쓴다고 해서 그 윤창중 작가도 진짜로 그렇게 막 좀 정신적으로 네.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건 정확히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예,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절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단지 그냥 이런 거장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분이 한국에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순간에 제가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대학 때 문학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무 공부도 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거장은 널리고 널렸다, 한국에. 그럼요. 이게 그 21세기 그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그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문체를 쓰시는 분들도 네. 너무 막 많아지는 거죠. 네. 잠시 후에는 감히 평컨대 2차 대전 시기에 최고의 작가입니다. 네. 셀린의 작품을 가지고 예, 루이 페르디낭 셀린. 예,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꾸준히 지금 광고에도 계속 이성우가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니체의 작품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니체의 작품 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공부만 하느냐고 시력이 안 좋아졌는데 군에 있을 때 낙마 사고를 겪은 뒤로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 외에 뭐 병이 많았다. 네. 예. 뭐 치질, 류마티즘, 예. 심각한 근시, 예. 종군 당시에 겪은 이질과 디프테리아. 예. 그 니체가요 말년에 진짜 병이 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병상에 침대에 누워 지냈는데 그 니체의 여동생이 그걸로 돈벌이를 좀 해볼까 해서 그 왕년의 니체는 진짜 대단한 작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니체를 돈을 받고서 구경을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말년에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사이버 작가 윤창준 씨가 그렇게 될 거란 얘기도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체에는 작가의 건강 상태도 들어있을지 모른다.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윤창중 작가가 니체처럼 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볼 법하다. 예. 그럴 수는 있고 이렇게나 닮은 글을 쓴다면 말입니다. 네. 네. 너무 닮았으니까. 맞아요. 네. 우리는 이미 그의 동료이므로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루이 페르디낭 셀린의 작품을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셀린도 대단히 개성 넘치고 아주 희한한 문체를 쓰는 작가죠. 솔직히 이게 학교 수업 시간 때 예. 귀에 하나도 안 들리던 거 네. 되게 열심히 분석할 수 있게 되네요. 네. 네. 감상하시죠. 셀린 외상 죽음 1936년 봉 장판가의 경찰서장은 어떻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는데 상당히 근성이 나쁜 사람이었으며 사실 기소를 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검사가 개입하게 된 것은 물론 긴 기간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는 고통받게 되었다. 가게 안이 온통 경찰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형식적인 수색, 여길 와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들은 투덜대며 돌아갔다. 용의자라는 증거가 부족했고 사기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며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지만 도망칠 방법은 많았다. 간단히 해명할 수 있었다. 쿠르샬은 우리 쪽에 유리한 법조문을 들이댔다. 거의 매일마다 오르페브르의 재판정에 소환된 쿠르샬. 판사는 그의 기소를 듣고 5분 동안이나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 저희들은 지금 텍스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얼른 들을 때는 평이한 문체 같은데요. 네. 텍스트를 보고 있으면 그냥 되게 긴 소설 하나를 짧게 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줄임표가 많아요. 저는 이게 다 중략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본문이에요. 네, 이게 본문입니다. 자, 이거 확인해드려야겠어요. 검사가 개입하게 된 것은 점점점. 예. 물론 긴 기간은 아니었다. 점점점. 형식적인 수색. 점점점. 여기라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점점점. 예, 계속해서 점점점점 문장마다 계속 들어가죠. 중략이 아니에요. 예, 딱 보면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는. 네. 그런 이제 셀린의 가장 눈에 보이는 문체적인 특징은 역시 말줄임표의 반복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작가 본인은 전묘법에 비유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
신인상주의라고 하는 네. 그 이제 회화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시냐크라든지 또 저기 조르주 세라 이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붓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미술책에 쇠라라고 써있던. 네. 그렇게 그렸는데 셀리는 자기는 글 쓸 때 그렇게 쓴다. 예.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뭐 옛날 사람들 다 막 갖다 붙이는데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죠, 그냥. 우린 왜 아직까지 이걸 배워야 돼? 네. 예, 사실 근데 이게 보면은 글 쓰면서 되게 우물쭈물해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냥. 그리고 이 셀린이 이제 그 또 다른 문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끊임없이 투덜댑니다. 되게 막 여기 그 소설의 항상 그 주인공은 그 자기가 그 개입되어 있는 그 작가 본인의 어떤 아바타인데요. 네.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을 그러니까 그냥 하다못해 그냥 길 지나가는 그냥 뭐 저기 엑스트라 1 이런 사람들까지도 계속 불평을 해요? 예, 그 주인공은 다 까요. 다 씹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다 씹고 그런 원한이 아무데로나 막 뻗쳐나가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아줌마 아저씨 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이 작품 방금 전에 함께 감상하신 외상 죽음이 되게 그 문제작이에요. 욕을 많이 먹었고. 그렇습니까? 예, 왜죠? 그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되게 심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셀린은 1932년에 그 첫 소설 그 데뷔작으로 밤 끝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거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때는 사르트르라든지 루이 아라공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좌파 공산주의 계열 그런 그 다른 동료 작가들이 셀린의 아주 광적인 팬이었습니다. 셀린은 엄청 지지를 했고 와 진짜 이런 천재가 나타났구나. 원래 데뷔작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라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이 셀린이 그때 그 데뷔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극좌파 중에서도 정말 급진 좌파로 평가가 됐어요. 되게 무정부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면서도 되게 격렬하게 체제 비판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다 까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원한이 주로 이제 그 막 자본주의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1936년에 나온 외상 죽음에서는 이때부터 갑자기 인종주의, 유태인 혐오 이런 걸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싫어하고 이런 거는 매너를 지켜주면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인종 혐오하고 유태인 혐오하면 그냥 이건 일배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 죽어서 좋네요. 네. 막말할 수 있고. 예. 그 셀린이 근데 이렇게 그 돌아버린 이유가 불분명한데 그 한 가지 썰은 셀린이 그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그 후유증 때문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마다. 예. 그 니체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셀린은 좀 더 심하게 그 전쟁에서 정말 심하게 불구가 됐거든요. 예. 그 트라우마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썰은 셀린이 원래는 되게 극좌, 무정부주의적인 그렇지만 공산주의를 그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 책이 나왔던 그 1936년 이때가 그 모스크바에서 볼셰비키 법정이 열린 해입니다. 네. 그 볼셰비키 법정은 뭐냐면 이제 그 청당 운동이라 그러죠. 그냥 아무나 반혁명 분자라고 몰아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수청하고 맞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막 혐오감을 느끼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소비에트 반대로 돌아섰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네. 하여간 이때부터 셀린은 그 소설뿐만 아니고 정치 팜플릿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아나키스트 같았던 사람이 실제 정치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자기 작품을 들고. 예. 근데 희한하게도 그 셀린이 완전히 극우파라고는 또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그 셀린은 되게 극단적으로 항상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요. 그 셀린은 원래 의사거든요. 본업이. 그렇죠. 의사인데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치를 지지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은 그 유태인 자본가들이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유럽을 막 그런 막 그 세계 대전으로 막 몰아 넣으려고 한다. 막 이런 되게 희한한 어떤 원한과 망상이 이렇게 막 종합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이제 그 나치 독일과의 협력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수천만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쪽이 평화에 좀 더 맞는 선택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논리인 거죠. 그 셀린의 논리는. 말이죠. 이상한 거라고 치부 못 하겠는 게요. 예. 다만 못해 아무 상관없는 테러가 세상 어디에서 일어나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술 먹은 아저씨들은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독일이 승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막 쉽게 내뱉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예.
하여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린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극좌파적인 견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리고 셀린의 작품들을 극좌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평론가들 중에. 하여간 그런 견해들 때문에 그 극우파 쪽이나 그 나치들은 셀린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셀린은 그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격하게 비난을 받았던. 되게 그리고 불우하게 살았죠. 그 주된 원인은 건강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2016년에 예. 아이고. 나름의 그 천재성을 드러냈던 20세기의 천재성을 드러냈던 셀린의 문체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도 그런 작가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이분은 미디어 망치라는 분이신데 네. 지금 감상을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작이에요. 예. 6월 6일이에요. 미디어 망치 수컷닷컴 2016년 6월 6일 아들이 성경책으로 힘을 얻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변호사 아들의 치아를 치료한 의사가 참여연대 소속의 서울대 동문인데 아말감으로 치아를 떡칠을 하고 다른 치아는 발치하고 몇 년을 방치했다는 가능성 0.0001%의 이야기를 믿으라니 지구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당신을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썩어빠진 새 가슴의 기레기 언론인들. 서울시 낙하산 전문가 박원순. 박원순은 분명히 지구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지구에 온 진보, 좌파, 외계인일 것이다. 여기도 지금 4번 정도 말줄임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점점점점. 그렇다면 하죠. 따라서 글을 쓰며 우물쭈물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문장이 되게 중언부언하고요. 그리고 길어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나가요. 예, 이상한 데로 막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썩어빠진 새 가슴의 기레기 언론인들. 예. 지금 그냥 15글자일 뿐이거든요. 예.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여기서 것은 보면 DC용으로 매우 적절한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 셀린도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다 까는 것처럼 이분도 저기 언론인도 까고 그 등장한 모두를 미워하고 있다는 다 미워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외계인도 까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박원순을 싫어함으로 외계인도 싫어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모두 진보 좌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정도는 굉장히 의도된 오마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오마주인데 장르가 SF인 거죠? 예, 그렇게 날아가네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저기 미디어 망치라는 분인데. 네. 미디어 망치. 네. 예. 그러니까 닉네임도 오마주잖아요. 예. 되게 희한하게도 미디어 몽구도 아니고 망치 부인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검색해보죠? 끝까지 연관 검색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매우 유명하지 않은 신진 작가에 속하나 봐요. 예. 그냥 하여간 수컷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런 데다가 글을 쓰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점점점점 이런 거 반복적으로 쓰고 투덜대고 끊임없이 투덜대고요. 한도 많아요. 근데 그러나 그 한은 변칙적으로 자꾸 쓰리쿠를 먹고 네. 여기저기로 간다. 네. 이렇게 희한하게 뻗쳐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글 중에 무슨 치아를 치료하는 의사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완전 되게 이상한 망상 같은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 의사 얘기도 보니까 약간 셀린이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셀린도 원래 의사였고요. 네. 셀린은 좀 신기한 게 의학 박사 학위 논문도 소설 비슷한 걸 썼어요. 처음부터 안 좋으셨네, 예. 하여간 그렇지 않은 예. 네. 되게 희한한 행보를 걸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이 근대적인 소독법을 처음 시작한 헝가리 의사의 일생을 쓴 거예요. 소설로?
의대 박사 논문인데. 예,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또 소설이라고 보기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네. 그게 왜냐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소독법에 대한 그 자세한, 상세한 그 분석 같은 것들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은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 의사가 그 원래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자꾸 산모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왜 자꾸 산모들이 자꾸 죽는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세균 감염 때문이다. 그걸 알아냈고. 그리고 또 거기 또 더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담당 의사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손해, 위생 상태 때문이다. 그런 것도 알아냈어요. 아, 그걸 처음 알아낸 거면 참 위대한 의사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산모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손을 소독을 하면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이 동료 의사들의 반발을 샀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박해에 시달리다가 그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네.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지만 셀린의 박사 논문이기도 하군요. 예. 그러니까 셀린의 그 박사 논문이 되게 그때의 문체는 당연히 박사 논문에서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쓰진 않아요. 하지만 되게 그 비극적인 결말이라든지 네. 그 막 그 독자한테 호소하는 그 심리적인 묘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논문적인 문체라기보다는 되게 그 문학적인 문체에 가까워요. 그러게요. 예, 뭐 그때부터 글쓰기에 뛰어난 탤런트가 있었다. 이렇게도 문학적인 글쓰기에 사실 뭐, 무시하고 싶진 않은 게 예. 한국에서는 혹은 그냥 그 다른 일로 너무 바쁘신 교수님들은 예. 뭔가 다른 문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희의 스타일 예. 다른 문체로 쓴 글을 논문이라고 들고 오면 집어 던지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몇 가지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셀린의 논문이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되게 훌륭한 뭐 글이었겠죠. 예,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그런 게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받아진 건 또 새롭기도 하죠. 네. 하지만 1936년 아까 전에 감상하셨던 외상 죽음이 나왔을 때 말이죠. 그때는 그 이제 동료 작가였던 앙드레 지드가 이런 평을 했어요. 네. 셀린은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불러일으키는 창란을 그려낸다. 아까부터 주로 다 이러네요. 예. 그게 창란. 그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명쾌하게 잘 설명하죠? 예. 지드는 셀린의 작품을 소설로만 읽으면 대단히 천재적인데, 근데 그 창란이다. 그러니까 그게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렴치하고 경박한 그 이제 막 망상에 불과한 그런 선동을 막 일삼는다. 그런 식의 비난도 막 했고요. 예. 근데 그 이제 셀린 같은 문체를 쓰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그 이제 제가 한국 작가분 뭐 저는 글 쓰는 분이면 다 작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여간. 네. 미디어 뿅망치. 예. 예. 그런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이제 우익 보수 쪽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말줄임표를 많이 쓰는데 말을 왜 줄였는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줄여요. 말줄임표가 계속 들어가요. 점점점점. 몇 마디 하고 점점점점점점점 막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상사의 얼굴과 표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거 알지라는 표정을 내게 지어 보이던 그 기억. 또 요즘엔 또 보면 그 노인애들 중에 그 점점점 대신에 쉼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쉼표 이렇게. 쉼표 좀 말줄임표가 낫네요. 예. 더 어렵잖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지렁이를 또 많이 써요. 지렁이표로. 이놈 쇠리 덜 하면서 지렁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막 있어요. 그 보면 이렇게 우익 쪽 게시판에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제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방송 크레딧 넣고 제목 넣고 이럴 때 가급적 절대로 한 99%의 상황에서 말줄임표와 그 물결 표시를 안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쓸 때 나만 알아요.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는지 나만 알아요. 전달 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태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셀리는 다들 이해해 줬나 보다. 그때로서는 그 문학계에선 파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인류는 빨리 발전해요. 이런 그 고민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우리 엄마 문자 보낼 때 용돈 그 얘기 자주 들었으니까 나 그게 뭔지 알아. 함의를 알아. 그렇지만 우리 작가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전직 래퍼로서 평을 하시자면은 이제 UMC님은 이제 요런 문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가사를 쓰다 만 거죠. 네. 명쾌하네요. 기획사에서 살아남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네. 통과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류의 글쓰기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글쓰기. 즉 독자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며 독자를 설득할 생각도 별로 없는. 다만 가장 겁나는 건 독자를 설득할 생각이 본인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까 싶은 거죠. 자긴 모르겠네요. 모를 수 있겠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이야기에. 내가 점점점을 찍었어도 니들은 알지라는 말투가 그 줄임표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미디어 망치라는 분이 꼭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아니에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뭐 이런 문체는 이제 거장의 문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장의 문체, 셀린처럼 문체를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뭐 꼰대고 뭐 이렇게 막 나치 독일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정신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평화적인 이유로 나치 독일 지지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의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반복하시네. 이렇게 그 거장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을 그냥 요즘에 한국 문학에 르네상스가 오려나 보다. 그렇습니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그 유리 올레샤. 소비에트에 잊혀진 아주 비운의 그 걸작을 만들어낸 그렇습니까?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막 금지를 당했고 작품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있었거든요. 당에 별로 충성스럽지 않은 작품이었나 보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 작품을 감상을 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 올레샤 질투 1927년 마침내 신종 소시지가 완성되었다. 신비스러운 인큐베이터로부터 코끼리 코처럼 요동치며 야무지게 속이 찬 뚱뚱한 내장이 기어나왔던 것이다. 이 내장의 한 조각을 받아진 바비체프는 얼굴이 달아올라 수줍어하는 듯했다. 그리고 손바닥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없는 것이 나아. 나중에 괴로워하느니 지금 차라리 사양하겠어. 이건 운명의 책략이야. 1킬로의 경이로운 소시지를 운반하며 나는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리에 서 있다. 내 왼쪽에는 노동회관이 있고 뒤에는 크레물린이 있다. 강 위에는 보트와 수영하는 인간들이 떠 있다. 나는 소시지를 강물 속으로 던지고 싶었다. 위대한 인물 안드레이 바비체프. 구 정치범협회 회원이자 감독인 바비체프는 오늘을 축제로 간주하고 있다. 신종 소시지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경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품을 다 안 읽어봤으니까. 이 소세지는 지금 배급받은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정확히 뭐 삥 뜯었다에 가까운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긴 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개화기 이후 이제 전후에 우리나라 단편 소설을 보는 듯이 묘사가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 유리 올레샤는 사실은 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시고 저한테 클레임을 제기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은 그 아까 저기 언급한 뭐 니체나 아니요. 니체나 카프카나 뭐 이런 작가들 그 정말 막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지 모르겠고 그냥 죽었으니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넣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유리 올레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죽은 사람한테 병명까지 해야지. 그 유리 올레샤의 그 이 문장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일단 문체 자체가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지저분하지가 않고 적당히 찰지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찰진 맛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안에 또 나름의 유머가 있고. 그 밑바탕에는 소비에트의 집단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걸 또 웃음과 해악으로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방금 전에 감상하신 이 부분을 보면은 식량 이런 식량 배급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음식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시샘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귀엽고 재치 있게 묘사를 했다. 뭐 저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유리 올레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올레샤는 20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비에트 군에 자원 입대를 했고요. 그 이후로 선전부에서 일하면서 러시아 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전부라는 거는 이제 그 당의 기관지랄까 그런 그 홍보용 책자, 그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정원 공보. 예,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열정적인 공산주의 활동가였고 저널리스트였다. 당을 위한 글쓰기를 하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부업으로 또 시를 썼었고 20년대에 시집을 몇 편 냈다가 2편인가 시집을 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1927년에 이 질투, 이게 그 데뷔작인데 그 나오자마자 소비에트 문단의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걸작이라는 그 칭송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도 훌륭한 단편 소설들과 시를 계속 썼고요. 근데 1930년대 들어서 작품들 중에 딱 하나만 빼고 모든 작품이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금지 안 당한 건 어린이 동화다. 네. 그 세 사람의 뚱뚱보라고 하는 그냥 유머러스한 그런 웃긴 동화인데 딱 하나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금지가 됐어요. 그게 이유가 좀 불분명한데요. 그게 그 스탈린 때는 시대가 그랬거든요. 작품이 형식주의적이다, 뭐 체제 의심적이다, 뭐 이런 식의 올가미가 딱 씌워진 거죠. 네. 그 속에 숨겨진 사상이 불순할 것 같다. 불순하다가 아니라 불순할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라는 건 이제 그 검열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당국의 사람들이 이해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글을 좀 재밌고 웃기게 쓰거든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뭔가 되게 근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다 딱 몰입돼가지고 그것만 해요. 이 사람은 막 이 일만 하고 저 사람은 저 일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찰리 채플린의 그 뭐랄까 그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막 맞물려 쌓여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장치로서 훌륭하게 등장인물들을 써먹고 있다. 근데 그 소비에트 당국이 보기에는 이거 얘가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 마치 공산주의를 비웃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얘가 우리를 깔려고 씹으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읽으면서 다들 공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 누구누구 동지구만. 맞아, 누구누구 동지랑 누구누구 동지가 붙으면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근데 올레샤는 그냥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 재밌는 그냥 문학 작품 소설을 썼을 뿐인데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그 번역이나 남의 글을 규정하는 일을 하면서 그 근근히 살아야 했어요. 작품 활동은 못하고 삭바느질만 했다. 네. 그리고 그 스탈린이 죽은 후에는 이제 드디어 해빙기가 도래했는데 스탈린이 숨진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올레샤도 황천에 갔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네. 하여간 근데 그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올레샤가 교정과 대피를 해준 책들 가운데는 스탈린의 책도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쓴 그 문예론 중에 한국에는 그 번역이 안 나왔습니다만 인간 영혼의 기술자들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스탈린이 원래 그 책을 이제 문장을 예쁘게 다듬고 전문적인 작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내려고 하고 싶으니까 글 내고 싶으니까 그 막심 고리키한테 그걸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리키네 집에 딱 찾아갔더니 고리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새끼가 지금 스탈린이 자기한테 뭔가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마침 그 집에 올레샤가 있었거든요. 올레샤한테 그걸 떠넘긴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군대 생활 잘했을 사람이네요. 예. 이렇게 줄에서 빠지는 방법. 네. 그래서 그거를 올레샤가 이제 그 한국 군대로 치면은 정말 다 그 줄 잘못 써도 족뱅이 치는. 막심 고리키가 짱 막히는 바람에 전문 용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올레샤가 그 일을 맡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썰이 있어요. 그 올레샤가 작품 활동이 금지된 까닭은 스탈린이 자기 책을 쓰는 일에 부려먹으려고 그것만 시키려고 한 것이다. 너무 잘해서. 그런 나만 썰도 써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리 올레샤를 위한 변명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UMC님이 저를 이 방송에서만 쓰려고 다른 모든 활동을 다 금지시키고 뒷땅 까고 다니고 그런 것처럼. 맞아. 근데 만일 그거를 이제 그 유리 올레샤가 스탈린한테서 그렇게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고리키가 그 역할을 맡았다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리키가 노년에 쓴 걸작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네네네. 그냥 그렇죠. 그런 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리 올레샤는 희한하게도 재밌는 작품을 썼고요. 근데 이 올레샤 같이 이런 찰지고 이런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이렇게 그 묘사가 되는 한국에도 그런 거장이 있나요? 그런 거장이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현우 간장 2종지 조선일보 2015년 11월 28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 중국집에 갔다. 탕수육 하나와 짬뽕, 짜장, 볶음밥 등을 시켰다. 탕수육이 먼저 나왔는데 간장 종지가 2개뿐이다. 우리 일행은 4명인데 간장은 2개. 종업원을 불러 간장 2개 더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간장은 2인당 하나입니다. 간장은 2인당 하나. 대가리 2개당 하나. 간장님은 너 같은 놈한테 함부로 몸을 주지 않는단다. 이 짬뽕이나 먹고 떨어질 놈아. 그렇게 환청이 증폭되면서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여기가? 무슨 배급사회인가? 내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다가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짬뽕 한 그릇과 탕수육 몇 점 먹는 것이요 라고 애걸하고 검은 제복을 입은 간수가 나 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나 간장은 2인당 하나 라고 말하는 뭐 그런 것인가? 뭐가 같은고 하니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가 똑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소세지와 간장에 목을 걸었어요. 네. 이 글을 쓰신 한현우 기자는 지금 조선일보의 부장으로 계시죠. 네. 지금은 그 주말 뉴스 부장인데 그 전에는 푸드조선 기자였습니다. 몰랐죠 우리는. 이분이 쓰시는 글들을 보면은 대단한 미식가예요. 그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나름대로 깊은 것 같아요. 어떤 고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음식 앞에서는 같은 조선일보 기자들도 막 까거든요. 그 막 평양냉면의 맛을 모른다면서 다시는 그 조선일보 후배 기자들이랑 냉면을 먹으러 가지 않겠다. 이런 거를 신문 칼럼에다가 막 써요. 느낌표가 막 있네요. 예, 아니 느낌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쉽네요. 예, 그런 니체형이 아니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분 나름의 그 문체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로 냉면을 두들기지 않으세요. 이분. 예, 망치가 깨어질 때까지. 아니 냉면이 깨어질 때까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 올레샤 같은 식으로 그 되게 나름의 어떤 그 유머가 있어요. 막 그 간장은 2인당 하나, 대가리 2개당 하나. 이런 거를 칼럼 뉴스에다가 써요. 칼럼에다가. 그렇죠. 간장님은 너 같은 놈에게 함부로 몸을 주지 않는단다. 그렇죠. 이렇게 이 짬뽕이나 먹고 너 떨어질 놈아. 이런 부분을 보면 그 간장 배급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나 시샘을 귀엽고 재치 있게 묘사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슬슬 거장의 향기가 이미 풍겨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조선일보 기자의 그 글인데요. 그 지금 여기 옆에 윤 기자님. 네. 어제부터 XFM의 그 새 식구가 되신. 네. 그리고 그 베트남 학살 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윤 기자님께서는 그 기자로서 이 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의 문체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김첨지가 막걸리랑 전을 먹나요? 예. 네. 그러면서 그렇죠. 술에 살짝 취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괜히 화를 내죠. 종업원들이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진건 작가의 의도는 그 당시 이제 하층민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엉뚱한 곳, 종업원이라든가 자기가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에게 잘못 표출되어지는 그런 그 당시 하층민의 전형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현우 작가가 이제 이걸 다 먹고 투덜대며 나갔을 때 종업원이 간장을 더 가지고 온 다음에 간장을 가지고 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는 개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이게 울며 불며 간장 좋은 날. 그리고 이 글에서는 본인이 짬뽕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탕수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맞아요.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걸 또 막 여기서 탕수육은 마치 운수 좋은 날의 설렁탕 같은 장치인 거죠. 그렇죠. 평소엔 먹기 힘든 음식. 하지만 나는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 와, 근데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비평하고 앉았네요.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물어봐 놓고. 아니 근데 이 칼럼이요. 이게 대단히 많이 읽혔어요, 정말. 그렇죠. 예. 자, 공전의 히트작이죠. 예. 그냥 간장 두 종지. 그냥 딱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난해 연말에 최고 히트작이에요, 진짜. 정말 대단한 간장 두 종지. 예. 조선일보의 우라카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릭수로 엄청나게 높여진. 그게 왜냐면 이 말하는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중국집에 가가지고 간장 내놓으라고 이렇게 막 그랬다는 거를 왜 신문 독자들이 그걸 칼럼으로 읽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장 킵해놨어 저기 뒤쪽에다가 자기 명함 붙어 있고 간장. 예,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간장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온더락으로 먹고. 예, 이게 너무 히트를 치다 보니까 다른 경쟁지에서 추가 취재를 또 했어요. 미디어 오늘에서 했죠. 예, 이 가서 중국집이 먹어보라고. 예, 이 중국집이 어딘가 실제로 찾아가서 보았더니 이 중국집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곳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간장 두 종지 또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나름대로 그냥 이분이 그냥 판현우 기자께서 글 쓰실 때 이제 거장처럼 예. 유리 올레샤처럼 그런 유머러스한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것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랍니다. 그냥. 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 거장이 하는 말은요. 믿으면 안 돼요. 지 보이는 대로 쓰기 때문에. 네.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예, 그리고 또 유리 올레샤 같은 경우는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네.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예, 네. 보드카를 끼고 살았어요. 네. 소설 속에서도 보드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레샤가 사상에 의심되는 작가였던 게 아니라, 그냥 술 기운에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주폭이다. 예. 그의 작품은. 예, 근데 한현우 기자의 글 문체도 보면은 왠지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하게 풍기긴 하는데. 이 글은 반주의 힘으로 만들어진 글이라. 그러니까 올레샤가처럼 글을 쓰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주문 메뉴 중에 고량주가 생략돼 있는 물건이 그런가?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코 한현우 기자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지 그냥 이 문장 속에 유리 올레샤의 거장의 향기, 술 냄새가 그렇죠. 나는 그게 좀 거장의 향기는 술 냄새. 예, 그게 좀 풍겨 나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단한 문체를 구사하는 이런 대단한 작가가 있구나. 네. 예, 우리 문학의 미래가 밝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좀 하고 우리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지금 네 분의 거장을 만나봤고, 네. 그 다음에 4명의 죽은 서양 작가들을 만나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페어가 남아 있어요. 네. 예. 연태 한현우 선생까지 들으신 바. 예. 광고를 듣고 마지막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이건 진짜 플랫폼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글이죠. 그렇지. 이걸 그냥 블로그에 올렸으면 그냥 네이버 블로거지에 그러니까 글이었는데. 이상평론 5번째 시간.
사실은요, 그동안 평론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이상한 걸 평론한 적은 없어요. 그쵸. 저도 오늘 라임이 만연하네요. 네. 네. 오늘의 끝판왕입니다. 손인상 선생이 직접 소개해 주실 겁니다. 예. 근데, 평론을 다 이상하게 했죠. 근데 저는 왜 갑작스러운 반성? 인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그 기품 있는 교양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다만 지금까지 매주마다 방송 사고가 났을 뿐이죠. 자꾸 인정하니까 카프카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세요. 저는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이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가 와서 방송을 망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그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탓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린세스 메이커 키우는 그런 기분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는 알바 시켜도 딸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근데 것처럼. 그거는 끝판 밖에도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삑사리 엔딩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건. 결정된 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제 문체의 끝판왕. 만연체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연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어렵고 읽기 어려운 그런 문체를 만연체라고 하죠. 맞습니다. 원래는 그 만연체의 대장 프루스트를 다루려고 했어요. 프루스트를요? 검색하면요. 두 번째 검색어가 프루스트의 문체예요. 네. 많이 나오죠. 네. 마르셀 프루스트.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체는 정말 최대한 알아먹기 힘들게. 그렇죠.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하여 학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그래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프루스트 책을 거들떠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스 속에 넣어가지고 창고 안에 깊숙이 넣어놨어요. 묻어놨어요, 그냥. 이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꺼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프루스트를 포기한 이유가 단지 그냥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냥 박아놓지 보기 싫어서 박스에 넣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변명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그래도 어쨌든 문체를 다루는 방송이고 저는 이제 문체를 오늘 문학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꼭 다루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어떤 게 없을까 하고 동생 방에 가니까 대신에 요 책이 보였습니다. 타니가와 나가루. 타니가와 나가루.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존경심을 못 이기고 미쳤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웃고 있어요. 이 작가는 누구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이라는 작품을 쓰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일본 라노벨의 부흥을 이끄셨던 거장. 핵을 그었죠. 한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피부과에 갔다 와서 저런 건데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피부과에 갔다 온 듯 얼굴이 벌개졌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듣더니. 저는 홍조. 기뻐서. 작품을 들어보실까요? 타니가와 나가루,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2003년. 산타클로스를 언제까지 믿었느냐 하는 문제는 하잘것없는 잡담거리도 안 될 정도로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다만,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산타라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빨간 옷의 할아버지를 믿었느냐 하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에 나타난 산타가 가짜라는 걸 이해했고, 어머니가 산타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도 아닌데 크리스마스에만 일하는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총명했던 나지만 우주인, 미래인, 유령, 요괴, 초능력자, 악의 조직이나 그것들과 싸우는 애니메이션, 특촬물에 나오는 영웅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거는 이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제 감상평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길죠. 어렵네요. 네.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문장이 길어진다. 그것만으로 이게 한 문장으로 얘기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얘기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냥 한 문장이 이렇게 쫙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읽는데 읽을 때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분을 읽어야 하는 이 긴 문장에 이 두 문장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산타는 안 믿었다. 다른 거엔 속았다. 그렇죠? 그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걸 길게 느린 것. 그것을 만연체라고 하죠. 이게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그 소설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 남자 주인공 이름이 쿄인데 쿄의 독백 부분이에요. 쿄는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굼뜨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눌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되게 순진하고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는 설정입니다.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장르는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연체를 하면은 이게 팔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도 이 타니가와 나가루는 이제 물론 이제 타니가와 나가루가 모든 작품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식의 문체를 쓴 건 아니고 쿄니 머릿속에서 독백을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만 이 쿄의 어떤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좀 길게 들여 쓴 거예요. 주인공의 말투를 창조해냈군요. 근데 정말로 남자 주인공이 우리가 들은 이 말투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타니가와 나가루에 대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지는 않은데 혹시 김상조 기술행정관님께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쿄의 입장으로서 말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한꺼번에 빠바바박 이렇게 든 걸 그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버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군요. 이 캐릭터는. 이것이 지연이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이유잖아요. 내가 딱 그 이모티콘을 생각했을 때 그 이모티콘이 그걸 꼴로 나오니까. 지연이? 귀연이. 너 아까 지연이라고 그랬어. 그래? 누구야, 미친 자식. 그런 천재가 게시판에 또 있었어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빡 떠올랐지만 정리를 못 하시는. 하지만 그렇게 만연체를 쓰는 것이 이제 좀 순진하고 그런 캐릭터라는 설정이죠. 근데 이런 문체를 쓰시는 분이 한국 작가분들 중에도 있는데요. 이분은 어록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대통령을 하고 계시죠. 이게 부업인데요. 캐시카우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집 관사도 줘요. 박 작가님의 어록 작가 박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들어보시죠. 거장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향기가 역시. 일단 대중적 글쓰기, 그러니까 이 만연체에 있어서 대중적 글쓰기로 말할 것 같으면 21세기 한국 최고의 작가인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노래처럼 부르고 있거든요. 박근혜 청와대 국무회의 2015년 5월 12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거다, 그래.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무엇을 설명해 주셨던 것인지
그리고 타니가와 나가로 작가가 창조해낸 주인공이 그 작가의 생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이해됩니다. 네.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밀려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측일 뿐입니다. 예. 사실은 뭐 그리고 이 박 작가님께서 그 되게 영리하셔가지고 그걸 계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후세가 영원히 해석하라고 이걸. 그러니까 프루스트 같은 경우는 그 문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읽기 어려우니까 지금도 그 연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 박 작가님께서도 자기가 이제 자기 어록 진짜 이상한 글 다룬다고 막 갖다 붙이시긴. 예. 자기 어록 작품을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창조 경제 아닐까. 이렇게 그냥 개드립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뭐. 예. 아니면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문학과 함께한 교양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고백해야겠어요. 네. 아까도 우리 듣는 동안에 김상조 기술연구관한테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손희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제가 낸 아이디어라고 오늘 방송.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지난 4년간 꼭 하고 싶었어요. 저 글들은 왜 저럴까? 밝혀보고 싶었다. 저는 느꼈죠. 그 적임자는 4년 만에 만났다. 손희상 선생뿐이다.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예, 저쪽에 계신 저분들이 저렇게 그 글을 쓰시는 이유는 문학적이고 거장이다. DNA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건 얘기했어요. 예전에 어서 본 거다. 예. 어서 봤는데 그 원본을 쓰신 그 이제 거장, 진짜 그 거장 작가들은 다들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런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쨌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오늘은 문학을 감상했다. 여기에 좀 의의를 두고 싶어요, 저는. 제가 허구한 날 남는 거 없다 노래를 불렀더니 정말 남는 게 전혀 없어지고 있어요. 남는 거 없기에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상평론 5번째 시간을 집도해주신 손희상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놓고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나 다 똑같을지. 이렇게 유사할지. 네. 그리고 그 실사례가 있을지. 있는데 그들이 다 거장일지. 정말 니체처럼 글 쓰는 사람도 있구나.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게 욕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네. 인문학도로 살아온 지난 인생이 매우 후회스럽고 내가 이거나 배우자고. 그러니까. 연 얼마에 등록금을 갖다 바쳤던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요즘 영국 보수당의 인사들이 말이에요. 한국의 이 훌륭한 작가들을 따라하려, 특히 최경환 작가를 따라하려 애쓰고 있어요. 그렇다. 브렉시트는 우리의 잘못이다. 여기 우리에서 이제 노동당을 끌어들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지역적인 색채를 끌어들여요.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 투표에서 있던 일이다. 네. 책임전가? 네. 실제적인 책임은 EU에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죄송하다. 하긴 하는데. 예. 투표를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느냐.
야, 역시 셰익스피어의 나라답네요. 문학적인 그 성취도가 장난 아니에요. 이럴 때 국뽕을 빨아줘야 돼요. 진작부터 했다, 우린 그런 거. 네. 아주 잘했다! 우리 작가는 진짜 영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러니까 저는요, 그 최경환 작가님을 진짜로 정말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이 가는 작가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가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작가로서뿐만이 아니고, 그 최경환 작가께서 이제 그 전직 전업 총리셨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오디션 난관을 뚫고 올라가서 맞아요. 그런 험난한 과정에서 마치 프로듀스 101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갖고 총리가 된 후에 그분이 막 추경을 편성하셔가지고 뭐 경기 부양한다고 한 46조 원을 해드셨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히 드시진 않아요. 예, 그분이 드신 것은 아니지만,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허공에 부었다. 네. 어딘가로 날아갔다. 근데 그게, 그런 그 배짱, 그 담대한 그 박력, 그게 되게 존경스럽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최경환 작가님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한국에, 그, 학사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 그만해! 저는 그냥,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제 마음속에 영원한 총리로 남기고 싶어요. 박수 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취향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일부 가렸다면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듀스 101에서 픽업이 되면, IOI가 되죠.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픽업이 되면, OIO가 됩니다. 네.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 되게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뭐 옛날 같으면 고려장에 쓸 나이잖아요. 제발 그만 좀.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마이크 꺼. 자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동현 UPD와 윤세민 기자와 김상조 엔지니어가 물러갑니다. 손희상 선생도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